사샤의 오디오북 인도 설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비크라마디티아 왕은 배탈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탈이 하루에 하나씩 들려주는 수수께끼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배탈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비크라마디티아 왕은 얼른 대꾸했습니다. 배탈은 곧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슈르센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슈르센 왕은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왕은 말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길처럼 보이는 곳은 다 가보았지만 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조용히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자네가 누구인지 그것부터 밝히지 그러나? 슈르센 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거리를 얻기 위해 슈르센 왕을 찾아가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군요. 차림새를 보아하니 궁에 드나드는 사람 같은데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슈르센 왕이다. 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안내해준다면 충분히 보상을 해주마. 그럼 날이 밝으면 출발하기로 하죠. 그 전에 제가 가져온 빵과 꿀을 좀 드시겠어요? 왕은 고마운 마음에 청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구나딥이었습니다. 이 근처 마을에 삽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뵙기 위해 찾아갔지만 궁의 관리들이 제 모습이 초라하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그 관리들부터 만나봐야겠구나. 날이 밝아오자 구나딥은 자신과 왕이 마실 물을 떠오기 위해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여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구나딥은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 처음 봐요?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처럼 예쁜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구나딥이 대꾸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구나딥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수줍어서 말도 잘 못 꺼내던 구나딥이었으니까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정 그러고 싶다면 내일 다시 여기로 오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겠어요. 구나딥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왕은 웃으며 흔쾌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까지 기다리도록 하자꾸나. 다음 날 시냇가로 나온 여인과 여인의 부모는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구나딥은 왕을 소개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왕이시라면 나는 저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여인이 불쑥 말했습니다. 여인의 부모도 딸의 대담함에 깜짝 놀랐지요. 구나딥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단다. 어제는 구나딥하고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마음을 바꾼 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면 부자가 돼서 좋은 옷과 보석을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구나딥하고 결혼해도 그것들을 다 가지게 될 거다. 구나딥은 나의 신하로 임명될 거란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 대신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하는 이 나라 왕이시니 원한다면 저 여인과 결혼하세요. 군하딥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무척 슬펐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인이 군하딥과 결혼해야 옳다고 주장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배탈이 오늘 뗐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고결한 사람일까요? 여인이 군하딥과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한 왕일까요? 아니면 왕이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한 군하딥일까요? 비크라마디티아 왕은 왕이 더 고결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왕의 임무인데 이야기 속의 왕은 군하딥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탈의 생각도 왕과 같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멍청이가 다스리는 왕국. 옛날에 어떤 스승이 가장 뛰어난 제자를 데리고 어려운 일을 통해 수행을 쌓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이상하기로 소문난 어느 왕국을 지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몹시 멍청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멍청한 자들을 신하로 삼고 많은 월급을 준다는 것이었지요.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왕이 시장에 나온 모든 물건에 무조건 똑같은 값을 매기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금치를 사탕과 똑같은 값에 사야 했습니다. 게다가 왕은 가난한 사람들은 멍청해서 가난한 거라고 냉대했고 병든 사람들은 게을러서 병이 생긴 거라고 벌금을 매기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는 이 왕국에 발을 들여놓기가 싫었습니다.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상한 곳에 들어가면 골칫거리를 만날 거예요. 하지만 스승은 제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소문이 진짜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결국 두 사람은 왕국의 수도로 들어갔습니다. 소문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왕의 접견실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는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두 여자가 앞으로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전하,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몇 주 전 우리 남편들은 한 상인이 다른 마을에 간 사이 그 집에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벽에 구멍을 뚫고 그리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벽이 무너져서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낡고 오래된 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남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상인에게 두 사람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상인을 불러왔습니다. 전하, 벽이 무너진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해 벽을 보수하려고 벽돌공을 불렀는데 벽돌공이 이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았다고요. 벽돌공을 벌어셔야 마땅합니다. 상인이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상인을 돌려보내고 벽돌공을 불러왔습니다. 벽돌공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왜 제 탓을 합니까? 이건 다 물을 운반하는 그 바보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안 보는 사이에 그놈이 반죽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놨기 때문에 벽이 물러진 거란 말입니다. 왕은 이번에는 물을 운반하는 사람을 부르더니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왕의 판결에 깜짝 놀라고 화가 났지만 겁이 나서 아무도 선뜻 다른 의견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요. 계속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제자가 간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그곳을 떠나려는데 갑자기 왕의 경호원이 다가오더니 스승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오. 스승이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물었습니다. 상관없어. 왕께서 밧줄 올가미가 물을 운반했던 사람의 목에는 너무 크니 올가미에 맞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셨소. 당신이 딱 맞겠군. 그 말에 스승은 당장 땅에 엎드려 제발 놓아달라고 빌었지만 경호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제자가 허리를 굽혀 스승을 일으키면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다 해결될 겁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올가미를 씌우려는 순간 스승이 말했습니다. 전하, 마지막 소원 하나를 들어주십시오. 죽기 전에 제자와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왕은 그러라고 허락했습니다. 스승은 잠시 제자와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더니 교수대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스승이 너무 무서워서 돌아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행복하게 죽는다. 죽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제자가 방금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께서 직접 마차를 타고 내려와 저를 맞이하시는 환상이요. 신께서는 지금 죽는 사람을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분노했습니다. 어째서 신께서 나를 두고 너 따위를 데려가신다는 거냐? 나는 한 나라의 왕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 대신 내가 교수형을 당하겠다. 그럼 모두들 신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게 되겠지. 그러더니 왕은 올가미에 목을 쑥 집어넣고 교수형 집행인에게 어서 목을 매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사위. 아흐메드 샤 왕은 지혜롭고 공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물려받을 왕의 사위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사치는 어찌나 심한지 틈만 나면 비싼 옷을 사고 고급 말들을 사들여 자신의 마곡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늘 돈이 모자라는 게 당연했지요. 왕의 사위는 돈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짜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상점에 가서 왕의 이름으로 외상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모두들 두려워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궁의 의복을 담당하는 돈 많은 직조공 굴람은 이미 많은 돈을 왕의 사위에게 불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가 갚을 기미도 보이지 않아 굴람은 애가 탔습니다. 어느 날 굴람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우리 가문의 재산은 내가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것이다. 네가 왕의 사위에게 그렇게 술술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집안은 쫄딱 망할 것이다. 왕의 사위가 빚의 일부라도 갚기 전에는 한 푼도 빌려주지 마라. 그렇지만 굴람은 왕의 사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왕실의 미움을 살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지요. 왕이 화가 나면 보잘것없는 직조공 따위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 왕의 사위가 또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굴람 대신 굴람의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사위는 길길이 뛰며 화를 냈습니다.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던 그는 화를 내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굴람이 궁에서 더는 일감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굴람의 할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떠나자마자 굴람은 할아버지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돈을 안 빌려주면 우리는 왕실의 일감을 잃을 테고 그럼 우리 집안은 망할 거예요. 빚은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돈을 갚겠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아서 재판관을 찾아가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하필 왕의 사위와 마주쳤습니다. 굴람의 할아버지가 가려는 방향을 보고 어디로 가는 건지 금세 알아챈 왕의 사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왕은 매우 공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조공의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 분명히 벌을 내릴 테니까요. 왕의 사위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노인과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강둑에 이르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왕의 사위는 칼을 꺼내 굴람의 할아버지를 찔러 죽였습니다. 왕의 사위가 시체를 던져버리려고 강 쪽으로 가는데 빨랫감을 잔뜩 안고 강으로 오던 세탁업자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세탁업자는 바로 마을로 달려가 굴람에게 방금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굴람은 즉시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오던 왕의 사위와 딱 마주쳤습니다. 왕의 사위는 이번에도 굴람을 협박하면서 할아버지를 죽인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떠들었다간 일감이 끊기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금은 갚을 돈이 없다. 하지만 낙타 몇 마리와 결혼할 때 왕에게 선물로 받은 아랍산 암말 한 마리를 주겠다. 그걸 받고 이 마을을 떠나라. 때가 되면 빌려준 돈도 다 돌려받게 될 거야. 대신에 입도 뻥긋하면 안 돼. 그랬다가 너도 죽여버리겠어. 굴람은 화가 났고 아무 행동도 못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벌을 받길 원했고 오랫동안 가족이 털을 잡고 살아온 마을을 떠나기도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사위가 죄를 짓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굴람은 증인으로 세탁업자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찾아가려던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재판관은 굴람의 말을 믿었지만 재판관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유죄 판결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불쌍한 굴람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왕이 말을 타고 궁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어느 들판을 지나던 왕은 순종 아랍산 암말을 보았습니다. 눈에 익은 말 같다고 생각해 가까이 가서 살펴본 왕은 그것이 딸의 결혼식 날 자신이 사위에게 선물한 말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말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고 굴람이 왕 앞에 나와 자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함께 온 신하 중 한 명을 궁으로 보내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선물한 아랍산 암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구간에 있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당장 데려오너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사위는 다음 날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왕은 지금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사위는 직조공 굴람에게 말을 주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다시 굴람을 불러 어째서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드디어 공정한 판결을 받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굴람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왕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재판관은 좋은 재판관이 아니다. 굴람, 네가 찾아갔던 재판관에게 가서 당신은 더는 이 나라의 재판관이 아니다 라고 말해라. 그리고 사위는 비록 왕실의 가족이지만 지금까지 저지른 죄의 무거움에 따른 엄한 처벌을 받으리라. 진짜 연약한 사람은 비크라마디티아 왕은 어질고 현명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오래전 사악한 요가 수행자에게서 구해낸 베탈이라는 자를 궁에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베탈은 왕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문제를 내는 것을 좋아했고 왕 또한 언제나 생각할 거리가 숨어있는 베탈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베탈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4딸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아름다웠지만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첫째 공주는 너무 연약해서 햇빛에 바싹 탈까봐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달빛에도 피부가 탈 정도였으니까요. 둘째 공주는 몸에 꽃잎 한 장이 떨어지거나 발등에 잔디가 스치기만 해도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셋째 공주는 소음을 견디지 못했고 넷째 공주는 누가 어깨를 툭 치기만 해도 쓰러졌습니다. 네 공주를 돌보는 하녀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공주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초승달이 뜬 밤에 공주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느라 몹시 신경 써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녀 하나가 유명한 보석상에서 보석을 새로 해 넣기 위해 공주들의 값비싼 보석 장식 몇 점을 챙겨서 궁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찢어지게 가난해 보이는 가족과 마주친 하녀는 측은한 마음에 그만 들고 있던 보석 장신구들을 그 가족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공주님들은 보석이 넘치도록 많으니까 몇 개 없어져도 눈치 못 채실 거야. 하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녀가 그 사실을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몹시 화가 난 왕은 가난한 가족에게 보석을 준 하녀를 당장 궁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녀가 보석을 그냥 남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네 공주는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녀를 내쫓았지만 왕은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연약한 네 공주와 결혼하고 싶을까요? 만지거나 큰 소리를 내기만 해도 쓰러질 만큼 신경이 예민한 딸들과 말입니다. 왕은 용하다는 의사를 궁으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공주는 누구인 것 같소? 그런데 왕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의사는 놀랍게도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공주님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말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전하, 누가 가장 연약한 것 같습니까? 베탈의 물음에 비크라마디티아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녀로구나. 바로 맞히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의사는 어째서 공주들을 치료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왕은 다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이다. 인정이 없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 공주들은 자신들이 약하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정말로 마음 약하고 다정했던 것은 하녀였어. 당신은 진정 현명한 왕이십니다.
내일도 수수께끼를 풀까요? 그러자꾸나. 비크라마디티아 왕이 대꾸했습니다.